자,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자, 저번 시간에 우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살펴봤습니다. 자, 기억할 건 뭐죠? 환산 보증금이 지역별로 초과하냐, 정한 금원을 초과하냐, 초과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조항이 있고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조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환산 보증금의 액수가 얼마인지 상관없이 적용되는 조항.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권 행산, 계약갱신 요구권, 그 다음에 권리금 해수기에 관련 조항, 그리고 금일 시간에 배우는 차임연체와 해지가 있습니다. 자, 차임연체와 해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민법상 임대차 계약에도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서는 이익이죠. 이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요, 민법상 임대차 계약에는 이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적용된다? 민법이 적용되고 민법에 따르면 이익입니다. 반면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별도의 규정을 뒀습니다. 어떻게 정했습니까? 3기. 3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에는 차임 연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겁니다. 또한 이 조항은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은 강행규정인데 편면적 강행규정이에요. 따라서 어떻게 접근하죠? 자, 3기예요. 법 조항과 달리 정하되 그 내용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 예컨대 법에는 3기라고 써 있는데 2기의 차임에 달한다.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하에 3기가 아닌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한 거예요. 계약 내용으로. 그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죠. 그러한 경우에는 편명적 강행 규정에 위반해서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그 자체가 없는 걸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법조항에 따라서 적용이 됩니다. 반면에 3기가 아니라 좀 지울게요. 4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데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법조항과 달리 정했지만 임차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 따라서 이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4기의 차임액에 달한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편면적 강행 규정.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수험생 입장으로서 그리고 향후에 공인중개사 실무를 하면서도 아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3기예요.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이 있어요. 여기서 시기, 종기, 그리고 이 계약 기간 동안에 연체된 차임액이 3기인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 판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상태에서는 2기였어요. 그런데 이 계약이 다시 갱신이 됐어요. 합의에 의하든 아니면 묵시적인 갱신이든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든 갱신이 됐어요. 당사자는 동일하겠죠. 그런데 여전히 2기가 연체된 상태에서 1기가 됐어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도, 자, 그렇게 되면 종전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차임을 연체한 2기와 요 1기를 합치면 3기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요 점이 특이한 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2기의 연체 차임액이 있으면 임대인의 가장 바람직한 행동은 갱신 거절하고, 만약에 계약을 갱신하고자 한다면 이미 연체된 차임액을 변제한다는 조건을 내세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실무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갱신하려면 요게 변제돼야 한다는 것을 조건을 내세우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걸 당장 못 갚는다면 갱신된 계약서에도 포함시킵니다. 연체된 2개의 차임액을 제대로 갚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자, 그건 참고로 하시는 거예요. 자, 3번 전차인의 누구죠? 임차인이 아니라 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얼마 3기,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전대인은 해지할 수 있다. 일단 뭐가 이슈일까요? 우리 방금 내용은 몇 개였죠? 3기예요. 근데 3기가 아니라 2기라면 불리한 경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임대차 계약이고 이 규정에 있어도 임차인으로 써 있어요. 그리고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면 전차인의 경우도 요 1항의 내용이 적용될 수 있는지 그게 전제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대차 계약에 모든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법은 임대차를 전제로 해서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상가 건물 임대차를 보게 되면 제1조부터 쭉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는 임대차 계약을 전제로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전제로 해서 쭉 내용을 적어요. 그러다가 저 하단 부분에서 전대차 하고요. 이 내용 중 일부만을 적용합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이 전부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적용이 돼요. 따라서 그 문제 풀려면 전대차 경우에도 차임 연체 해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살펴봤는데 이 일부에 포함이 됩니다. 즉 차임 연체와 해지의 조항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여전히 이렇게 써 있어요. 따라서 이 전대차 계약에도 차임 연체와 해지에 관한 이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리고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따라서 이기는 전차인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이 없는 겁니다. 약정의 효력이. 따라서 효력이 없는 약정을 근거로 해서는 해지할 수 없다. 있다가 아니라 없답니다. 이렇게 접근한 겁니다. 참고로 전대차 경우에도 강행 규정이 적용되고요. 근데 여기가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부 내용만 적용되고 이 차임 연체 3기 연체 해지 관한 조항이 전대차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권리금 회수의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대차 계약의 경우는 즉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서는 이것도 참고 삼아 알아주십시오. 다음 환산보증. 지금까지는 환산보증금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가 빠졌어요. 하나는 뭐죠? 폐업으로 인한 계약 해지권. 폐업으로 인한 계약 해지권 어떤 경우냐? 코로나를 떠올리십시오. 코로나 때 임차인으로서 영업이 어려워서 폐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의 해지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약정 해지권이나 아니 법이 정한 해지권 그리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만 소멸됩니다. 법정 해지권 기본적으로 채무 불이행 사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코로나 때 자체에 채무 불이행 사실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 약정 해지권은 당사자가 이런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는데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코로나 사태를 염두에 두고 해지권이 없었어요. 그럼 결국은 자영업자가 어려운 그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유일한 방법은 합의하에 끝나는 건데 임대인이 합의하에 해지를 한다는 전제는 후속 임차인을 구할 수 있다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임대인 또한 그 상황에서 후속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렇다 보니 임차인이 영업도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계약 관계를 끌고 가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고 그러한 상황에 그런 현실을 반영해서 급하게 폐업으로 인한 해지권, 코로나로 인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지권을 부여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끝난 지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따로 그 설명을 안 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표준계약서. 말 그대로 그 내용, 세세한 내용은 붙지 않습니다. 표준계약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말 그대로 상가 임대차 계약의 표준계약서잖아요. 그럼 산산보증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은 맞겠죠? 그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환산보증금이 지역별로 정한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되지 않는 조항. 이것 또한 잘 기억을 했죠. 제가 먼저 대표적인 얘기했죠. 우선 변제적 효력. 즉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우선 변제적 효력이 발생하는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이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게 특이합니다. 그렇다 보니
현실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법상의 이 우선변제 효력 규정이 적용되는 예가 없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전세권 등기가 많이 활용된다. 그러면 뒤에서 볼 때 우선변제 효력과 관련된 게 같습니다. 자, 우선변제제 효력은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입니다. 다 뭐죠? 확정일자 부여 등에 대한 규정. 우선변제 효력과 관련이 되죠. 왜냐하면 우선변제 효력을 인정하려면 확정일자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제가 뭐랬습니까? 임차권을 반환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을 못 받았을 때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한다.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게 뭐죠? 우선변제제 효력과 관련되죠. 담보. 자, 그런 식으로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우선. 우선변제 효력도 인정 안 되기 때문에 최우선 변적. 이건 소액 임차인이겠죠. 이것도 우선변제와 연관이 되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거고요. 그런 다음에 묵시적 갱신.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선변제 효력과 연관이 되는 거고요. 구조 제1항은 뭐다? 기간에 약정이 없거나 아니면 1년 미만을 정하는 경우에는 몇 년을 본다? 1년을 본다. 단 임차인은 1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다. 요 부분을 더 신경을 쓰셔야겠죠. 묵시적 갱신하고. 요 부분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우선 변제제 효력,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내용 자체가 동일하고 다만 요건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가 아니라 건물의 인도, 주민 등록이 아니라 사업 등록자 신청하면 이 모든 것을 갖춘 그 다음 날에 뭐가 생긴다? 대항력을 취득하고 세무서장의 확정일자를 갖추면 뭘 한다? 우선 변제적 효력이 발생한다.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보증금 얼마다? 10억이다. 9695437 9억을 넘었습니다. 딱 그게 감이 오셔죠. 9695437 9억을 넘었네요. 지역이 어느 지금 상관없이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든. 자, 그걸 기억을 하셔야죠. 아, 환산보증금이 초과다. 지역이 상관없이. 왜냐면 서울 9억인데 9억을 뛰어넘었으니까요. 따라서 그걸 기억하시고요. X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갑은 특별한 사정에 난 보증금에 대해서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적 효력이죠. 일반 채권보다 우선 변제받았을 때 우선 변제 효력은 정확한 의미는 후순위 권리잖아.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효력인데 우선 변제 효력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이게 상가건물 임대차법이 적용된 상가라는 전제에서 자, 그 내용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내용이 동일하다. 언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고 왜?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어디서? 부동산 관할 소재지 법원에. 그러면 임대차 목적죠. 상가 임대차 목적을 소재지 관할 법원, 부동산 관할 법원입니다. 부동산이면 부동산 관할 법원에 뭔가 액션을 취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어디다 합니까? 법원에 합니다. 참고로 되게 강조드립니다. 관할 법원에. 그럼 효과는 임차권 등기가 되면 그 이전에 대항력 취득하지 않았으면 그 시점에 대항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취득한 게 있으면 계속 유지된다. 설사 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해서 대항력을 상실하더라도 등기 방법으로 계속 공시되기 때문에 기준으로서 계속 유지된다. 자, 보증금 10억 원. 계속 10억 원 나오죠. 자, 뭐다? 환산 보증금을 초과했다. 그걸 딱 기억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왜, 언제, 왜? 딱 임차권 등기 명령에 언제, 왜에 해당되죠. 갑은 X 건물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건물,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있다, 없다. 왜냐하면 환산보증금의 지역별로 정한 금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명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신경 쓰면서 하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환산보증금 얼마냐, 적용되냐 안 되냐 그걸 따지셔야 합니다. 기계적으로. 두 번째,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 관할 세무서에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다? 아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법원에 하는 겁니다. 자,
절차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게 되면 판사님이 등기 명령을 내리고요. 그 등기 명령이 알아서 등기소로 가요. 등기 공무원이 그걸 보고서 임차권 등기를 합니다. 자,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의 정보. 확정일자 부여 우선 변제조 효력과 관련된다. 떠오르십니다. 및 임대차 정보의 제공입니다. 어떤 내용을 볼까요? 확정일자는 세무서장이잖아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법에서 어떤 신청을 할 때는 항상 소재지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하겠죠. 상가 건물에 그리고 사망과 사항을 잘 비교해 주세요. 좀 어렵게 내고 좀 되게 지엽적인 내용인데 그래도 간혹 출제가 됩니다. 자, 상가 건물에 이해관계 있는 자. 자, 사망은 누구요? 이해관계가 있는 자. 사항은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 사망은 이해관계에 있는 자. 관할 세무장에게 해당 상가원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누가요?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결국은 확정일자 부여 뭐겠습니까? 우선 변제 효력이 있는 사람들. 그럼 조당권자들 이거 보겠죠. 아니면 이 상가 임차인, 이 건물에 상가 임차 그 이해관계 있는 자들은. 자,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망과 사항이 다르죠.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이게 혼동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저도 방금 실수할 뻔했는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싶은 자는 과연 이해관계에 있는 거 아닐까?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해관계에 해당되고 본다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 그래서 그걸 구분하셔야 합니다. 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 임차인이겠죠. 임대차 체결하고 싶은 임차인은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다. 이미 이해관계를 갖는 거고요. 이 사람은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이해관계에 포함시키지는 않는 겁니다. 체결하려는 자잖아요. 상가 임차인이 아니라. 그래서 그 점을 구별해 주십시오. 이 경우에는 자, 이해관계 있는 자에 있을 때 정보를 요청해요. 뭔 차이점이면 이 확정자 부여는 누구의 동의죠? 만약에 정보의 그 주체에 그러면 임대인과 관련된 거예요. 특징은 이해관계 있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묻지 않고 그냥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사항은 뭐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이제 들어갑니다. 사망과 상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아직 이해관계를 100% 받은 게 아니잖아요.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거고 이해관계는 이미 확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됐던 겁니다. 자, 또 출제지면 이렇게 나오겠죠. 상가 임대차 법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 결국은 환산 보증금이 지역별로 정한 금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은 확정 부여를 신청할 수 없다. 확정일자 부여는 환산 보증금 지역별로 정한 금원을 초과하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지금의 내용은 신경 써서 숙지하지 않으면 수험장에서 틀릴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왠지 다 적용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 효력을 먼저 항상 서두에 두시고 연관시켜서 이게 안 되지 이렇게 연상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 내용 자체도 꼼꼼하게 해보십시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최우선 변제 효력. 최우선이에요. 소액 임차인의 경우에는 담보 물건의 선후에 상관없이 무조건 받는다. 먼저 주택임대차법에서 배운 내용과 비슷해요. 어떠냐? 일단 소액 임차인이 해당되고 일정 금원 이하인 경우에 소액 임차이고 임차인이 갖고 있는 보증금, 소액 임차인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일정 금액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세세한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께서는 요건, 마찬가지예요. 주택임대차법의 소액 임차인 보고가 똑같습니다. 언제? 경매 신청 듣기 전에 대항 요건만 있습니다. 뭐가 없죠? 우선 변제 효력인데 확정일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중에 일정액만 보호된다. 자, 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구조 제1항.
기간을 정하지 않아. 민법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그 부분이 어렵게 나오면 시험장 가서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민법상 임대차 계약은 이런 식으로 통으로 같이 민법과 특별법을 같이 기억하시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상호 보충하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노리고 시험에 나오거든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도 있었죠. 다만 2년 미만으로 정한 임차인은 2년 미만 정한 기억나신가요? 다만 상가 건물 임대차보험은 몇 년? 1년 미만으로.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험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보험 똑같은 조항이 있어요. 자, 정하지 않으면 특히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있죠. 상가 건물 임대차보험이 적용이 안 돼요. 환산보증금 적용. 그러면 뭘로 간다? 민법 규정이 적용돼요. 민법 임대차 규정에 이렇게 몇 년을 본다는 정이 없어요. 뭐만 있죠? 민법상 임대차 경우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데 특징 있죠. 지금 상가나 주택은 임차인만 해지 통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 임대인이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민법의 임대차 계약 경우는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누구다?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그래서 당사자. 그 당사자에는 임차인도 포함되고 임대인도 포함된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보증금이 10억이에요. 아, 10억이 나오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 환산보금 초과됐구나. 적용되지 않는 조항, 그걸 찾는 거다. 아니면 적용된 조항인지 그걸 구분한다. 상가차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한, 1년 미만을 정한 경우 이 조항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 조항이 안 돼요. 상가건물 임대차법이 되면 어떻게 된다? 이게 1년으로 돼요. 다만 임차인이 6개월이 유효함을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조항이 안 되기 때문에 6개월은 6개월일 뿐이에요. 민법상 임대차 계약에 6개월을 1년을 본다. 그런 조항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6개월은 6개월일 뿐이에요. 그 경우에 임대인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죠? 6개월은 6개월이다. 그럼 당연히 임대인이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한다. 임대인이 6개월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이렇게 보면 쉬울 것 같은데 막상 시험장 가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대로 계속 달달달 기계적으로 반복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3억, 월 차임 40만원, 40만원 곱하기 400, 40만원 곱하기 400 하게 되면 4천만원이죠. 환산보증 계산 어떻게 한다? 보증금 차임이 있으면 보증금 플러스 월 차임 곱하기 100, 월 차임 곱하기 100, 4천만원이죠. 합치면 3억 얼마입니까? 4천입니다. 9, 6, 9, 5, 4, 3, 7. 이 밑에 있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임대차 경우에는 모든 조항이 적용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임대 기간에 별도의 약정. 기간에 약정이 없네. 그럼 뭘로 본다? 1년으로 본다. 그 기간에는 1년 한다. 맞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 법령에 따른 보증금을 초과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환산보증금이 지역권을 정한 금액을 초과했다. 그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된다? 구조 1항이 적용되느냐 안 되냐에 따라 다르죠. 이 경우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구조 1항이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즉 기간이 정하지 않은 건 1년을 본다. 이 조항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예요. 그런 다음에 민법상 임대차 계약으로 가는 겁니다. 이 임대차 기간은 1년을 본다. 이게 틀린 거죠. 이 조항에 상가 건물이 그 환산보증금이 초과되기 때문에 1년 본다가 아니죠. 뭐죠?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다. 임차인이 1년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 요건을 행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히 거절 못한다. 이 뒷부분도 틀리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계약 갱신 요건은 제가 강조했죠. 뭐라고 했죠? 기간이 정해진 경우를 전제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경우는 기간의 약정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다?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두 군데가 틀린 겁니다. 1년을 본다는 데가 틀렸고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자, 혼자서 생각해보면 딱 언뜻 답이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핵심이 뭔지를 계속 기억하면서 반복하시면
학습하십시오.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 계속 배우고 있던 내용이에요. 민법상 임대차 계약. 언제부터 언제가 아니라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속 목적물 사용 수익하고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을 본다. 다만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것을 본다. 근데 주택임대차법과 상가건물임대차법에는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주택임대차법은 똑같은 포맷이에요. 다만 차이점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예요. 두 번째 차이점. 주택임대차법은 임대인은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갱신된다. 근데 뭐가 붙었죠? 임차인이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갱신된다. 따라서 공통점을 찾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언제까지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나 아니면 조건 변경 통지하지 않으면 갱신된다. 그런데 상가건물 임대차법 첫 번째 2개월 아니라 1개월이에요. 주택임대차법과 비교를 할 때. 그런 다음에 또 한 게 뭐냐면 임대인이죠. 내용은 똑같아요. 갱신거절 통지, 조건 변경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를 본다. 근데 주택임대차법은 몇 년? 2년. 상가건물 임대차법은 1년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임차인이 1개월 전까지 이런 내용을 하게 되면 기간 만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또 하나 이제 주택임대차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법은 묵식으로 계약이 갱신되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을 보고 주택임대차법은 2년, 상가건물 임대차법은 1년을 받습니다. 다만 둘 다 공통점이 뭐죠?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과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즉시가 아닙니다.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근데 민법상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반복을 하는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기계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차이점이 뭔지 생각을 하시면서 또한 차이점이 뭐냐면 주택임대차법에는 묵시적 갱신조약이 임차인의 계약이 자신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가임대차에는 그러한 조항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차이점들을 비교하시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항상.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법은 임차인과 관련된 얘기가 없잖아요. 무슨 얘기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택의 경우는 계약기간 만료 시점인데 6개월, 2개월이에요. 이 기간 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보다 갱신거절, 그 다음에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간이 만료된 때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다 했어요. 근데 상가는요. 반면에 상가는 좀 이렇게 비교할게요. 상가는 계약 만료 시점이고 다만 1개월. 좀 더 늘어났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6개월에서 1개월이에요. 임대인이 이 기간 내에 갱신거절 통지를 아니나 조건 변경 통지를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고 그 기간은 1년 한다요. 임차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없어요. 주택의 경우는 임차인이 임대인이 이 기간 내에 가만히 있었어요. 그 임차인이 이 기간 내까지 가만히 있다가 언제? 요 시점에 갱신거절 통지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게 되더라도 효력이 없죠. 왜냐하면 임차인이 이때까지 해야만이 계약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기간이 넘어서 요 시점에 하게 되면 비록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의 효과가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이 기간 내에
이 기간 내에 계약갱신 거절이나 족경 변경 통지를 해야만이 갱신의 효과가 무시적 갱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시점에 갱신 거절의 의사나 아니면 조건 변경 통지 의사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중요하다는 게 그겁니다. 근데 여기는 임대인이 이 기간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럼 임차인이 가만히 있다가 계약기간 종료와 일개령 이 사이 시점에 갱신 거절을 아니면 조건 변경 통지를 했을 때 어떻게 될지. 즉 임차인이 이 시점에 근데 상가건물 임대차법에는 임차인 언제까지냐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왜 이런 비교가 나오냐면 주택임대차법과 비교가 되기가 해요. 그럼 이 시점에 임대인은 가만히 있어요. 이 시점에. 그럼 어떻게 되죠? 법에 따르면 기간이 만료된 때 갱신된 것을 본다. 갱신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시점 한 15일 남겨놓고 임차인이 갑자기 아이고 그만둘란다. 갱신거절 통지라고 조건변경 통지를 한 거예요. 요 시점에. 그럼 임대 입장에 뻥 찌는 거죠. 가만히 또 이렇게 이걸 인정하는 게 맞을까? 그게 이제 쟁점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특별법이잖아요. 민법상 임대차 계약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조항에 됐을 때 원칙이 뭐죠? 민법상 임대차 계약은 계약 종료가 됐으면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특이하게. 계약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여전히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이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그 계약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계약 종료 시점 이전이기 때문에 임차인 의사를 존중해 주자.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이 시점에 이루어진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가 있으면 계약은 무시 갱신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기간 만료와 동시에 계약은 종료되는 거예요. 이해 차원에서 참고 삼으세요. 만약에 이런 효과가 없단다면 임차인이 불리해요. 갱신이 되잖아요. 갱신됐으니까 계약 해지 물론 임차인은 뭐 한다? 끝내고 싶으면 계약 해지 통보는 할 수 있죠.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차이점 뭐죠?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보를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만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것까지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자,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